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원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제 켜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혹시 달리게 되면 뭐 실시간 채팅을 봐가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뭐 24시간 이후에 스트리밍 가능하다 뭐 이런 알림이 떠가지고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따로 찍게 됐고요. 지금 선생님 꼴이 운동을 갔다 와가지고 근데 운동이 지금 늦어졌는데 씻고 하면 여러분들 영상을 찍기가 선생님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추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어쨌든 1시간 만에 우리 이제 시험 범위까지 선생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가요. 역사 A 같은 경우는 108페이지에서 138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내용을 빼면 그거보다 조금 내용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조금 보고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주제가 뭐냐면 셀주크 튀르크의 내용입니다.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 세계의 새 지배자가 됐다라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셀주크 튀르크는 십자군 전쟁을 유발했던 촉발시켰던 민족이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저번 이제 시험 범위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셀주크 튀르크 하면 십자군 전쟁이 제일 먼저 생각날 텐데 셀주크 튀르크의 역사 자체를 보면 그거 외에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가 조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슬람 세계를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는 칼리프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얘는 원래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를 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셀주크 튀르크 시대에 오면서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칼리프 말고 술탄이라고 하는 다른 지도자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리프는 정치적 지도자를 이제 내려놓고요. 종교적 지도자로서만 기능을 하게 되고 술탄은 이제 칼리프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지도자의 그 의미를 가져가 가지고 두 개가 분리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리프는 종교적 그리고 술탄은 정치적 지도자만 의미하게 된 것이 셀주크 튀르크 때의 일이다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십자군의 공격을 막아냈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도 교과서 108페이지 있는 지도를 보면 셀주크 튀르크가 그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셀주크 튀르크 같은 경우는 몽골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우리 몽골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몽골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 티무르, 두 번째 사파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반들에 거의 많이 들어가서 티몽 사페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죠? 들은 친구들 알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티무르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사파비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한 국가였다. 그리고 티무르 같은 경우는 레기스탄 광장, 그리고 사파비 같은 경우는 체르소툰 궁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적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마르칸트 그리고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수도 우리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특징이 동서교역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교역을 굉장히 장악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영광을 누렸던 두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죠. 사실 오스만 제국이 요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처음에 아주 자그마한 영토에서 시작됐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인 터키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커졌다고 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해서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원래는 술탄이었는데 칼리프지까지 가지고 와서 술탄 칼리프라는 게 형성이 되어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언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언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해서 제국의 수도를 삼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거, 오스만 제국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야 될 왕이 있죠. 그게 술레이만 1세였습니다. 술레이만 1세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라고 했었는데, 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술탄 칼리프라고 불러야겠죠. 였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에 걸친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만들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요. 동서무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등장함으로써 나중에 등장할 유럽에서 신앙록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 우리가 오스만 제국에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바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융합된 합쳐진 이러한 그 문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술탄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었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이제 융합이 되어 있었던,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자체가 인두세만 내면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는 게 특징이었죠. 또 하나 튀르크 문화뿐만 아니라 비잔티움 문화를 계승하고 또한 페르시아의 문화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섞이게 되면서 다양성을 가진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들이 여러분들 교과서 111페이지에 첫 번째,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해봐요에 보면 우리 예니체리와 밀레트 제도가 나와 있죠. 예니체리 같은 경우는 술탄의 친위 부대로서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출신의 소년들을 개종을 시켜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군대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다면, 각 종교가 인두세만 잘 내게 하면 잘 낸다면 밀레트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밀레트에게 자치권도 많이 부여를 해줬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예니체리 제도와 밀레트 제도,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스탄불에 관한 자료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인도 지역으로, 우리 남아시아 지역 인도 지역으로 침투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이 한참 이제 밀고 들어왔을 때 굽타 왕조 이후에 분열된 시기에 이슬람 세력이 침투했다 했죠. 그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델리 술탄 시대, 델리 술탄 왕조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이제 술탄의 지위를 사용하면서 이슬람 왕조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를 델리 술탄 시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에 바부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고요. 이 무굴 제국에는 두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악바르 황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죠? 아우랑제브 황제. 뭔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악바르 같은 경우는 막 악바리 같고, 그 다음에 아우랑제브는 뭔가 아우러지는 아우랑제브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좀 두 황제의 느낌이 뭔가 악바르가 더 세고 아우랑제브는 좀 더 약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악바르 황제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오히려 관용적인
힌두교,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 교도들을 좀 많이 포용하고 인두세까지 폐지시켜주는 아주 관용적인 정책이었다면, 이름은 아우랑제부 해서 좀 관용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아우랑제부 황제 같은 경우는 데칸권 이남 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힌두 교도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핍박하고 해서 인두세도 부활시키고 이래가지고 힌두 교도들의 반대를 이제 부딪히게 되고요. 결국에 무굴 제국이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즉 정점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었던 때가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무굴 제국의 내용을 다 살펴봤을 거고요. 또 하나 무굴 제국에서도 융합된 문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 문화하고 새롭게 들어오게 된 이슬람 문화가 두 개가 융합된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굴 제국의 힌두교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사례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페르시아의 사용, 페르시아와 힌두어에 섞인 우르두어의 사용, 그리고 그다음에 무굴 회화, 그다음에 타지마할, 그다음에 시크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서술형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무굴 제국의 건축물인데,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 왕비였던 뭄타즈마할, 죽은 뭄타즈마할을 위해서 이제 만든 궁전 양식의 묘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거기 교과서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말로는 타지마할이 왜 이제 무굴 양식이냐, 즉 힌두 이슬람이 문화가 어떻게 섞인 것이냐라는 것을 말만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 즉 이제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이제 인도와 서아시아 지역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유럽의 역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도 있었고 하고 목이 좀 아프네요. 116페이지 보면 이제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신학로 개척이라고 얘기했으면 항상 그 신학로 개척의 배경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요 세 개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외울 때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는 신학로 개척에 나서게 된 유럽의 그 당시 배경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서양 간에 무역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천문학과 지리학의 발전, 항해술의 발전, 지도를 만드는 제작 기술의 발전, 나침반의 등장,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상황들이 배경이 돼서 신학로 개척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교과서 117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신학로 개척에 나선 유럽인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콜럼버스,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 다음에 바스쿠 다가마, 그리고 마젤란과 그 일행들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요 옮겨가고 있는 이 사람들 루트 있죠? 이 루트를 좀 잘 보고 이 루트가 누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각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어떤 업적들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118페이지는 이제 신학로 개척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향이요,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작은 한 지역의 역사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 무역 질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 안에서까지 각각 이 신학로 개척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단순한 에피소드라고 보기는 어렵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유럽 중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신항로 개척은 마냥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아주 행복한 사건, 즐거운 사건, 흐뭇한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 즉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단초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항로 개척을 이제 영향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유럽 중심적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강조했었던 서양, 서구,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교과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18페이지 신항로 개척으로 세계 무역의 형태가 편무역에서 삼각무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유럽 내에서는요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웃는 애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와 같은 신항로 개척을 주도적으로 해나갔던 나라들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울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지역의 도시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중해 중심의 무역이 있을 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었죠. 또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진출하게 된 아메리카 대륙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도양 중심의 그 향료 무역, 향신료 무역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새로운 무역 거점을 마련하는데 이제 고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고 했었죠. 또한 얘네들이 돈을 잘 버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도 이제 국외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서양 무역은 삼각 무역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의 세 대륙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세계 무역을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그 무역의 내용을 118페이지 두 번째 지도 후라고 적혀 있죠. 이제 신항로 개척 전후 중에서 후의 무역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에 선생님이 또 노트에다가 따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빈칸 채우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한 119페이지 라틴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여기 서술형 문제 나온다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자료 2번을 보면 멕시코나 안데스 고원의 원주민들 숫자가 확 줄게 됩니다. 확 줄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쵸, 기존에 광산이라든지 플랜테이션 농장에 이용되고 있었던 동원되고 있었던 이러한 원주민들이 많이 죽으니까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뭐 광산이라든지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유럽인들이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악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쵸,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배로 싣고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서 노예 노동을 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그 사실은 이제 당연히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또 써먹을 애들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충격을 적잖이 받았겠습니다만은 탐구해봐야에 나와 있는 은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 변화 그리고 노예의 출현과 노예 무역의 발달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피부색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는 국가가 다르다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그 다음에 가혹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120페이지에 보면 유럽 사회 내부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은 양의 은이 들어오게 되니까 유럽 사회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첫 번째, 가격혁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호황으로 유럽 경제가 굉장히 발전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 사회 내부에는 가격혁명과 경제적 호황이 찾아오게 되고, 이러한 이제 변화는 나중에 자본주의의 출현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 122페이지에 절대 군주가 다스린 유럽, 즉 절대 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 왕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알아두면 쉽다고 했죠. 동유럽과 서유럽의 절대 왕정의 모습이 각기 다르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절대 왕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16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일으켰던 체제를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절대 왕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교과서 122페이지 옆에 있는 요 표라고 했었죠. 도표라고 했었는데 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가 있고 관료제와 상비군이 두 다리처럼 딱 떠받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상주의라는 경제 논리, 그 다음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정치 사상이 각각 이제 떠받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절대 군주들은 봉건 세력과 시민 세력들, 신흥 상공업 계층, 시민층, 이 사람들의 간의 균형, 세력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절대 왕정기의 문화가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 발달했습니다. 과학혁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사고하는 방식이 예전에 신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 그리고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과 이성에 따른 인류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에 대한 사상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계몽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해봐요의 내용 외에도 뒤에 오는 여러 혁명들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124하고 125페이지는 서유럽과 동유럽 절대왕정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과서 12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본문에 보면 동유럽 같은 경우는 서유럽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즉 동유럽의 절대왕정과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대왕정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로 정리해가지고 학습지에서 살펴봤는데, 교과서 124,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125페이지에 있는 1번 내용을 채워가면서 각 왕과 국가의 절대군주의 절대왕정의 특징과 업적, 활동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이니까 선생님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요. (132페이지) 이제는 우리 혁명의 시대를 이제 배웠었죠. 새 혁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국가명을 딴 겁니다. 영국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있었는데 영국 혁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혁명 같은 경우는 두 혁명이 또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청교도 혁명, 두 번째 명예혁명이 있다고 했는데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하면 네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죠? 제찰찰제라고 했었어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제찰찰제 기억해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찰스 1세 뭐 처형 당하는 거 도끼로 징그러워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찰스 1세가 바로 도끼로 깍 해가지고 목이 잘리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두 혁명 중에 어떤 혁명입니까? 그렇죠. 청교도 혁명이었죠.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게 형성이 됐습니까? 그렇죠. 크로멜이라고 호국경에 취임한 크로멜에 의해서 우리 공화정이 수립됐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임스 2세가 쫓겨나게 되고 메리 공주와 윌리엄이 이제 공동왕으로 즉위하면서 권리장전에 사인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 권리장전에서 사인한 내용을 봤을 때 왕은 의회에 뭐 동의 없이 뭐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 말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왕이 있긴 있지만 권력을 제한하는 무슨 정? 입헌군주정을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반면에 제찰찰제 요 네 명의 왕들이 하고 싶었던 건 무슨 정치 형태였죠? 그쵸. 전제군주제죠. 전제군주정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예 없으면 공화정, 왕이 있으면 군주정인데 이 왕이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전제군주정. 그렇지 않고 왕의 권한이 뭐 의회나 헌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가로막히게 되면 이것은 입헌군주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정치 체제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었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제 제임스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저 뒤에 조지 1세까지 우리가 왕들이 쭉 나오죠.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 순서대로 쫙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흘러가는 순서대로 연표 형식으로 요때는 무슨 일, 요때는 무슨 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가면 두 번째 혁명, 미국 혁명이 나옵니다. 미국 혁명은 미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했죠. 근데 이 식민지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었던 그 식민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왜냐? 영국인들이 새로운 대륙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주를 해서 그거를 식민지로 부르는 거 하고 일본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조선을 침략해서 만든 식민지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민지가 본국의 가혹한 이제 지배를 받고 막 간섭을 받고 하는 거에서 이제 독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굉장히 우리 시민혁명으로서 가지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혁명을 배운다고 했죠. 그 영국과 이제 미국 사이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이제 단적으로 나타냈던 게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이었죠.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 대한 세금만 남겨놓고 이제 없애긴 했지만 여전히 본국이 식민지인들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서 식민지인들이 이에 반대를 많이 했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러한 이제 식민지와 본국 간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니까 꽝 하고 결국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렉싱턴 전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쵸 세러토가 전투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13개 주의 독립을 이제 승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국 독립혁명이다 미국 혁명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특히 미국 혁명 같은 경우 선생님이 미국 혁명 당시에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밑줄을 쳐가면서 뭐 해라 이렇게 다 적어줬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뭐에 대한 관련된 거고 이러한 영향은 누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놨었어요. 학습지에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면 노트에 그것이 다 적혀 있을 텐데 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혁명의 영향, 미국 혁명이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게 서술형 평가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꼽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영국 혁명은 의회가 중심이 됐었던 조금 이제 아쉬운 시민혁명의 특징을 가졌고, 그다음 미국 혁명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시민혁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립혁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완전한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것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기존의 봉건 세력들이 시민 세력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시키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일어난 대표적인 시민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부의 소집부터 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사건, 그 다음에 입법부의 활동, 그 다음에 국민공회의 활동, 총재정부의 활동, 그 다음에 통령정부의 수립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구제도, 우리가 앙싱 레짐이라고 했죠. 이 앙싱 레짐의 구제도의 모순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순서대로 쭉 가는 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회하고 국민공회가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138페이지는 나폴레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혁명의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혁명의 배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학습지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려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도 역시 통령정부를 시작해서 황제에 올라가게 되고, 황제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됐는데 나폴레옹이 여전 통령으로 있을 때 황제가 되기 이전에 국내 개혁을 쫙 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빛과 같은 밝은 부분도 있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조금 먹칠이 될 수 있는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서 자유주의 이념과 민족주의 이념이 싹트게 됐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가치가 자유의 가치였죠. 그 다음 평등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자유의 가치가 각 유럽 지역으로 전파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반대로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내부에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나폴레옹을 몰아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민족주의가 싹 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국민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다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역사 A의 내용은 사실 여기서 끝인데요. 선생님이 역사 B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구해서 역사 B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뤄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역사 B 같은 경우는 두 분 선생님이 나눠서 들어가시고 또 수업 시간이 1시간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또 골고루 똑같이 수업을 전해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좀 양해를 구해서 어쨌든 선생님이 가르치진 않았지만 역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잠깐 정리하는 시간만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좀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80페이지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가 나와 있죠. 자, 제1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제1차 첫 번째로 세계대전, 그냥 한두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을까라고 하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2에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각국이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꽝 하고 터진 게 제1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제국주의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국주의는요,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가 최고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면 더 약한 나라는 식민지로 삼아도 돼. 그리고 이 식민지로 삼게 되면 자본주의를 많이 발달시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많이 길러가지고 튼튼하고 강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을 빨리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도 좀 어려우면 제국주의는요, 식민지를 많이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식민지를 많이 만들려고 잘 나가는 나라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이요, 식민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혈안이 됐겠죠.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라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또 한정되어 있죠. 즉, 이 말은 유럽 국가들이 하나 둘씩 이제 하나 둘씩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만들 식민지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식민지를 많이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더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식민지를 가지고 싶어. 우리는 더 큰 나라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더 이상 가져갈 식민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쵸? 남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뺏어오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겠죠.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특히 독일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독일은요,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좀 이제 식민지를 가지는데 좀 늦게 출발을 한 나라였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독일이 그 나라의 힘이 점점점 세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식민지로는 이제 세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 어떻게 하면 세력을 팽창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자기 편들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아 보니까 독오이가 모인 거예요. 독오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죠. 근데 여기서 오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라고 해서 5홍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오이 요 세 나라가 우리는 서로 잘 지내보자, 우리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자 하면서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은 겁니다. 자, 근데 유럽 내부에서 몇몇 나라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좀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것들 일낼 것 같은데 쟤네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도 뭔가 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 독일을 싹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요, 또 삼국 협상이란 걸 맺습니다. 자, 요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결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 내의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삼국 동맹의 주축이 된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는요, 우리가 흔히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주장하냐면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합니다. 범이 뭐냐? 아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게르만족들 다 모여라. 우리 게르만족들이 똘똘 뭉쳐서 게르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 러시아 삼국 이제 협상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이었어요. 이 슬라브족인 러시아는 또 우리 슬라브족들끼리 다 한번 잘 살아보자. 이 형인 러시아 말만 믿고 한번 따라와봐 하면서 범슬라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이제 부딪혔던 지역이 바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던 발칸 반도였습니다. 발칸 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세르비아를 이제 침략해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제 오스트리아니까 당연히 게르만족 계열이 이제 오겠죠. 그럼 세르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가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오고 뭐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르비아에 있었던 청년 단체 중에 한 이제 청년이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는 사라예보 사건을 일으키게 됐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세르비아하고 오스트리아 관계는 굉장히 악화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한테 야, 너가 왜 남의 나라 왕자하고 황태자를 죽인 거야? 너가 죽을래? 사과한다고 이거 요구사항 받아들여. 안 그러면 전쟁 난다. 죽는다 너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세르비아가 우리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받아들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썽이 났겠죠. 그러니까 세르비아한테 죽는다. 진짜 전쟁이다 하면서 선전포고를 빡 했어요. 근데 세르비아가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났다. 이제 전쟁 나면 우리 다 죽는데 큰일 났다. 우리 형아 찾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슬라브족의 대빵이었던 대표적인 형아였던 러시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슬라브족 애들한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너가 뭐라고 협박을 하냐 이 나쁜 놈들. 싸울 거면 나도 싸울란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또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스트리아는 이미 독일하고 얘기가 됐겠죠. 싸바싸바 얘기됐겠죠.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 게르만을 또 왜 괴롭히냐. 러시아 네가 뭔데 하면서 또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삼국 동맹 안에 있는 애들끼리 선전포고하고 삼국 협상 애들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또 삼국 동맹의 공격을 받으니까 같이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또 삼국 협상의 일원국으로서 또 참전하고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좀 웃긴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간을 싹 보다가 이 게임은 왠지 삼국 동맹이 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쏙 빠져버리게 되죠.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제 과정은 쭉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슐펜 계획이라고 해서 독일은 서부 지역인 프랑스를 빨리 때려 부숴야 했습니다. 왜냐? 중간에 독일이 있어요. 중간에 독일이 있고 한쪽에는 프랑스, 한쪽에는 러시아인데 얘네 둘이 한편이란 말이에요. 독일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서로 같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군대를 분산시켜야 되니까 둘 다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빠르게 프랑스를 빡 때려가지고 프랑스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이제 쳐들어갔던 군대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러시아하고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죠. 어떻게 됐느냐? 바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선이 아주 길게 형성되면서 오랫동안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호전이라고 했었죠. 참호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한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양쪽에 다 전선이 형성되면서 독일이 이제 양쪽을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독일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는데 또 이게 잘못 또 얻어 걸려가지고 아무 때나 하다 보니까 미국의 배를 이제 또
미국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가 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웬만하면 유럽의 그런 싸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국의 국민들이 죽고 이랬으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삼국 협상 측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갈수록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 나머지 동맹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결국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그다음에 독일이 차례대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제 1918년에 막을 내리게 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교과서 181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긴 나라 승전국과 진 나라 패전국 있죠. 이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회의가 승전국들의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였습니다. 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요 전후 처리를 논의하게 됩니다. 요때에 뭐 14개 정도의 조항이 있는 14개조 원칙이 논의가 되는데 요때 이제 승전국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던 이제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요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사실 좀 가혹하게 처리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좀 이제 것들을 독일이 잃게 됩니다. 요 과정에서 승전국 위주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탄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봤겠으니까 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전후 이제 다시는 이런 끔찍한 국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연맹이 이제 창설이 됩니다. 국제 연맹이 창설돼서 뭐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 국제 연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세계가 우리가 이렇게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겠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쭉 발전해 왔던 유럽은요 전쟁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쭉 하고 이제 꺾이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요. 오히려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쟁의 특수를 누려서 아주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84페이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세기 차르라고 하죠. 제정 러시아의 황제가 다스리던 요 체제가 계속되면서요. 사실은 앞에 다른 이제 서유럽 지역과는 다르게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꼽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제 거기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어려웠어요. 요때에 등장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돈 많은 지주 그리고 돈 많은 자본가 이 사람들 때려잡아가지고 돈을 싹 뺏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죠.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이요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실 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에서 또 배울 이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넘어갑시다.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대해서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혁 요구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요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지만 그 당시 차르가 이 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목숨을 잃고 이제 다치고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죠.
그러나 이 피일요일 사건 이후에 정부가요, 어떻게든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요구를 들어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요, 러시아는 연합국, 즉, 이제 협상국 측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진 않았지만,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물가가 상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때 19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쟁을 중지해라. 그리고 차르는 물러가라 라고 하는 시위가 발생합니다. 요때에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군인들, 병사들도 소비에트, 우리가 평의회라고 부르죠. 소비에트라고 하는 이제 회의 기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차르가 나 이제 황제 안 할게, 이제 정치에서 물러날게 라고 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2월 혁명이죠. 그러나 임시정부, 새롭게 이제 수립된 임시정부는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요. 국민들은 2월 혁명을 일으키기 전보다 나아진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높아지자 레닌이 이끈 이제 볼셰비키, 이제 러시아 사회 민주노동당 내의 한 분파였던 볼셰비키, 다른 파는 맨셰비키가 있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볼셰비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볼셰비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레닌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아예 소비에트 정부, 이제 우리 평의의 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10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선생님 소비에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그런 이제 회의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비에트들이 있고요. 밑에서부터 개혁을 요구하는 혹은 혁명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조금 그냥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비에트 정부는요, 결국에 이제 임시정부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10월 혁명이 일어난 거니까 독일과 아예 강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전쟁이 안 끝나는데요. 그리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의 사회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헌의회를 해산시키고요. 일당 독재 체제, 즉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 중심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은 경우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자기가 돈 많이 벌겠다고 지주나, 그리고 또 뭡니까, 자본가들이 막 농민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싫어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막상 이제 혁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된 신경제 정책 네프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정부들을 싹 합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1922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닌 같은 경우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맞서 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레닌 다음에 레닌을 계승해서 그 다음으로 나타난 인물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인데,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그리고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제 사회주의 경제체가 무엇인지, 자본주의랑 뭐가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다 돼가서 좀 그만 찍고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페이지에 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싸웠다고 했죠. 요때 사실 일본도 참가하고요. 뭐 중국도 참가하고 여러 이제 아시아 국가들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때 나왔던 게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세웠던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하면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를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사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라들도 있었죠. 그런 못한 나라들도 자극을 받아서 각지에서 이제 민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독립하고 싶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국에서의 민족 운동. 중국 같은 경우는 신문화 운동화, 오사 운동이 있었죠. 사실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청나라 이후에 우리 청나라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청나라 이후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좀 이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중국의 모습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위안스카이 밑에 있는 이제 군벌들이요, 서로 내가 이기겠다 하면서 각지에서 아주 난립을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춘추전국 시대 뭐 요런 시대와 비견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신문화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5년에 21개조라고 하는 조항을 일본이 중국에게 강요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중국 누구한테서 이거 뺏어갈 테니까 뺏어가도 된다고 빨리 사인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1919년 이제 파리 강화회에서 일본이 그 당시에 승전국 쪽에 있었거든요. 산둥지방의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베이징에 있었던 많은 대학생들이 왜 우남의 나라를 가져가냐, 일본 그 21개조 조항 폐기하고 산둥에 대한 이권을 가져와라, 내 나라, 이렇게 하면서 오사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오사운동은요, 중국에 있었던 민족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의 확대로 서로 이제 뜻이 달랐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해서, 즉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의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화해를 하고 잠깐 손을 잡게 되는데, 이걸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순원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타났던 이제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런 북벌을 하던 도중에 제1차 국공합작을 깨고 공산당을 추방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군벌 정권들, 막 각지에 있었던 군벌 정권들을 무너뜨리면서 통일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마오쩌둥, 우리 유명한 사람이죠, 모택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국민당한테 배신을 당하고 난 뒤에 공산당을 이끌고 농촌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해서 국민당에 대한 저항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제 민족운동이 있어요.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될 인물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고요. 다음에 이제 팔레비 왕조 리자 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와프드당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 있죠. 비폭력, 불복종, 무저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간디가 있었고요.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인도 독립 못한다,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네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디하고 네루, 이 두 인물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내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선생님이 조금 말도 빨리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요. 사실 일찍 정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생님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정리를 못 해주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늘상 이제 이 시험 전에 정리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참 수업 외에 다른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사실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또 좀 의심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지만 또 좀 해주세요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한번 보고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짬내서 한번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참 귀하고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다고 해도 결국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시간짜리 짧은 혹은 긴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쳐서 행복한 시간들 맞이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